안녕하세요. 저는 설렁탕집을 20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장사를 해오면서 참 다양한 손님들을 봤는데 그중 특히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었어요. 저와는 음식점 주인과 손님 그 이상이었던 그 손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10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게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아내와 설렁탕 식당을 운영했는데요. 아내와 제 사이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가져보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됐고 결국 둘이서 살고 있죠. 남들이 자식이 없어서 많이 아쉽고 쓸쓸하겠다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나 아내나 워낙 친구처럼 사이가 좋다 보니 가게 운영하면서 내내 붙어 있어도 늘 재밌게 잘 지냈거든요. 자식 없어도 서로 돌봐주면서 몸 건강하게 성실하게 일했고 앞으로도 둘이서 오손도손 이렇게 살자 다짐했지요. 한 곳에서 오래 장사를 하다 보니 단골 손님이 많은 편인데요. 그 남자 역시 이따금씩 저희 가게를 찾는 30대 중후반 정도 되는 남자였어요. 옷을 굉장히 멀끔하게 입었는데 딱 봐도 비싸고 좋은 옷 같았습니다. 그런 옷을 잘 빼어 입고서도 투박한 저희 가게를 잘 오는 걸 보니 성격은 꽤나 수더분한 편인 것 같았죠. 전에 가게 앞에 주차를 하고 들어오길래 보니 차도 비싼 외제차더라고요. 그 남자는 저희 집에 혼자서 올 때도 있었고 친구들을 데리고 올 때도 있었습니다. 전에는 친구들을 우르르 데리고 와서는 사장님, 여기 맛있어서 제가 친구들한테 추천해서 데리고 왔어요. 맛있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넋살을 떨더라고요. 저도 웃으면서 그랬죠. 특별히 더 신경 써야겠네요. 제 친구들도 먹어보면 다 단골될 거예요. 그렇게 친근감 있는 얼굴로 한 번씩 와서 얼굴을 익히 알고 있던 그 남자. 그런데 언젠가부터 저희 식당에 아예 안 오더라고요. 한 번씩 오던 손님들이 안 오면 주인 입장에선 기다려지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걱정도 되고요. 물론 일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안 오는 경우가 훨씬 많죠. 우리 식당 말고 더 맛있는 곳을 찾았을 수도 있고 이제는 별로 안 먹고 싶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오다가 안 오는 손님이 있으면 궁금하기도 해서 아내와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남자 손님, 친구들 한 번씩 데리고 왔던. 알지. 옷 멀끔하게 입고 다니고. 요새 통 안 오네. 바쁜가 봐. 분위기가 사업하는 사람 같던데. 그런 것 같아. 차도 좋은 차더만, 젊은 친구가. 그래? 언젠간 또 오겠지. 그렇게 지나가는 소리로 얘기하고 말았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감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그 남자가 저희 가게를 불쑥 들어온 겁니다. 아직 영업시간이긴 했지만 마감 시간이 다 돼갈 무렵이라 다른 손님은 없었죠.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반갑더라고요. 마침 궁금했는데 그렇게 찾아와 주니까요. 잘 지내셨죠? 많이 바빴나 봐요. 근데 어떻게 이 시간에 와요? 밥 시간도 한참 지났는데. 혹시 설렁탕 안 되나요? 돼요. 아직 불 안 껐어. 근데 아직 저녁도 안 먹었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기다려요. 예. 그런데 그날따라 그 남자가 참 이상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활기차고 씩씩해 보이던 사람인데 그날은 얼굴이 푸석푸석 까칠해 보이고 너무 어둡더라고요. 사람 기운이. 옷은 여전히 좋은 옷이었지만 평소에 단정한 매무새와 달리 까치집 같은 머리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몹시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기 사장님, 소주도 한 병 주시겠어요? 예, 잠시만요. 저는 소주도 갖다 주었죠. 갈 때 대리기사 필요하면 얘기해요. 명함 줄 테니까. 괜찮습니다. 차 없는데요, 뭐. 아, 그래요? 차는 두고 왔나 생각했죠. 저는 그리고 밑반찬을 갖다 주고 돌아섰습니다.
무슨 일 있나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남자는 어두운 얼굴로 소주만 연거푸 마시는데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자꾸만 눈길이 갔죠. 잠시 후 설렁탕을 가져다 줬고 남자는 설렁탕을 안주 삼아 술을 마셨어요. 그렇게 소주도 두어 병 혼자 마셨는데 그 모습이 영 안 좋아 보여서 슬슬 걱정되더라고요. 기분 좋게 마시는 것도 아니고 많이 괴로워 보였으니까요. 걱정이 돼서 그만 마시라고 말릴까도 생각도 했지만 식당 주인과 손님일 뿐인데 그럴 수도 없었죠. 그러다 저희 마감 시간이 다 돼서 그 김에 말을 했습니다. 저기 손님, 저희 곧 마감이 다 돼서요. 아, 그렇죠. 지금 바로 닫으셔야 되나요? 이제 대강 정리하고 문 닫아야죠. 괜찮다면 정리하실 동안 조금만 더 있어도 될까요? 소주도 좀 남았고. 아, 정리하면 먼지도 날리고 할 텐데 괜찮겠어요?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하고 가게 안을 대강 정리했습니다. 아내는 주방 정리를 했고요. 남자를 힐끗힐끗 보니 얼굴에는 참 깊은 우울과 괴로움이 가득하더라고요. 무슨 일일까? 저 사람 괜찮을까? 걱정이 되고 마음이 불편했죠.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하다가 아내가 불러서 주방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아내와 같이 솥을 바닥으로 내려놓고 있던 찰나였어요. 밖에서 우당탕 하고 의자 넘어지는 소리가 나더군요. 뭔가 싶어서 급하게 나갔는데 좀 황당했습니다. 그 남자가 홀에 없었던 겁니다. 의자까지 뒤로 넘어져 있고요. 급하게 뛰쳐나가면서 넘어진 것 같은 의자만 덩그러니 있고 그 바람에 테이블 위에는 쓰러진 소주병에서 흘러내린 소주가 흥건하더군요. 저는 처음에 혹시 토하러 간 건가 싶어서 놀라서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등이라도 두드려 주려고요. 그런데 밖에 나가봐도 그 남자는 없더군요. 아예 감쪽같이요. 그 순간 알겠더군요.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는 것을요. 그런데 이상하게 괘씸한 기분이 아니라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들어오자 아내도 걱정돼서 홀에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망간 것 같아. 어머, 음식값도 안 내고? 그렇지. 아, 이게 무슨 일이래. 요즘도 음식값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 있나? 그러게. 그렇게 저와 아내는 그 남자가 앉아있던 테이블을 가만히 봤습니다. 아내는 다 쏟아진 채 빈병이 되어 뒹굴고 있는 소주병을 바로잡아 놓고 주방에서 쟁반과 행주를 들고 와 그 테이블을 치웠어요. 무슨 일이래. 이런 짓 할 사람처럼은 안 보였는데. 무슨 사정이 있나 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설렁탕 값 이거 얼마 한다고 이걸 안 대고 도망가요. 소주도 2병이나 마시고. 표정이 엄청 안 좋더라고. 말 못할 사정이 있나 봐. 에휴.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들어갔고 저는 왠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음식값을 안 내고 도망간 것보다 그 남자의 어두운 표정이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까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마감 준비를 하던 어느 날 밤 그 남자가 다시 가게를 찾은 겁니다. 이번엔 옷도 수수하게 입었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를 단박에 알아봤죠. 그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때 못 내고 간 설렁탕 값이랑 소주값 계산하려고요. 그러면서 돈을 손에 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돈을 그냥 받으면 됐는데 왠지 그 돈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 남자 손님, 그때는 표정이 더 안 좋고 어두웠거든요. 이런 말 좀 그렇지만 그 모습이 마치 마지막을 정리하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라고나 할까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그 어둡고 강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제가 살면서 그런 느낌을 받는 일이 생길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분명 그 남자의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저는 일단 말했죠. 식사는 했어요? 예? 그 남자는 저를 멍하게 보더라고요. 일단 앉아요. 아닙니다, 사장님. 저 가봐야 됩니다. 아이고, 식사라도 하고 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에헤이, 일단 앉아요. 딱 봐도 뭐 안 먹은 것 같은데. 여보, 여기 설렁탕 한 그릇. 저는 그 남자를 거의 강제로 앉히다시피 했죠. 남자는 손에 돈을 쥐고 손사래를 치다가 결국은 그냥 무력하게 앉더라고요. 그리고는 무슨 가시방석이라도 앉은 양 불편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제가 그때 그렇게 도망가서 황당하셨죠. 그러길래 제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식당 하면서 그런 손님들 한 번씩 있어요. 또 손님께서는 우리 집 몇 번 왔었잖아. 내가 얼굴도 알고 있고.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괜찮다니까요. 게다가 이렇게 다시 왔으면 됐어요. 잠시 후 음식이 나왔고 저는 반찬도 푸짐하게 담아줬습니다. 자, 따뜻할 때 한 그릇 먹어요. 혹시나 저녁 먹었어도 원래 그 나이 땐 또 먹어도 돼. 남자는 설렁탕을 물끄러미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한번 보고요. 저는 불편할까봐 일부러 자리를 피해서 반찬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수저를 들고 식사를 하더라고요. 콧물 훌쩍거리는 소리도 들렸는데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다 끝났고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저기 이거랑 오늘 먹은 거 됐어요. 그냥 가요. 예? 오늘은 내가 그냥 한 그릇 대접하고 싶었어. 우리 집 많이 왔잖아요. 아,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저번에도 괜찮아요. 내가 자식은 없지만 아들처럼 느껴져서 그래. 그냥 넣어두고 다음에 또 와요. 친구들 데리고 한번 팔아주러 오던가. 제 말에 그 남자는 저를 가만히 보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가 쥐고 있는 돈을 억지로 그 남자의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조심히 가요. 다음에 꼭 식사하러 와야 돼요. 남자는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남자는 조용히 가게 밖을 나섰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지만 도저히 그 사람에게서 돈을 받을 수가 없었고 어떤 일이든 잘 해결해서 씩씩하게 다시 밥을 먹으러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그 후에 그 남자를 다시 볼 순 없었습니다. 참 걱정되고 한 번씩 떠오르더군요. 다시 우리 가게를 찾지 않는 이유가 좋지 않은 이유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가게가 있던 건물의 주인이 바뀌게 된 것이었죠. 건물주는 어느 건설회사였습니다. 말은 건설회사인데 하는 짓은 완전 양아치들이더군요. 주인이 바뀌고 몇 개월 뒤 다짜고짜 저희 보고 계약 해지하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여기서 계속 장사를 해왔는데 나가라고 하니까요. 아마 자기들이 저희 가게에서 뭘 하려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안 된다고 하니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줄이자고 하는 겁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서 임대 기간이 5년 되지 않느냐 따졌죠. 하지만 그쪽에서는 콧방귀 끼더군요. 건물 안전상 공사가 필요해서 그것 때문에 2년으로 전환하는 거라는 핑계를 대면서요. 저희도 못 나간다 하니 그때부턴 완전 똥배짱으로 나오더군요. 법적으로 소송할 거면 해보라며 자기들은 건설회사다 보니 재건축이나 명도 관련해서 일 봐주는 전문업체가 많다면서 어디 해보라 하면서요. 법을 교묘하게 비켜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할 거라는데 참 억울했습니다. 힘없고 빽없는 사람은 그렇게 나가달라면 나가줘야 하는 건지. 저희도 이런저런 방법을 찾으며 버티고 또 버텼지만 갖은 수를 다 쓰더군요. 매장 앞에 폐자재를 놓겠다는 통보도 하고요. 게다가 실제로 놓아서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나니까 그제야 철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가게 입구가 막혀 있다 보니 저희 가게가 영업 안 하는 줄 알고 손님들도 많이 떨어져 나갔고요. 세입자 보호하는 법도 많다고는 하지만 막상 제가 겪어보니 법은 멀고 갑질은 참 가깝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평범하게 장사하는 저희 같은 사람은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몹시 힘들고요. 저와 아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가자 했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컸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10년 넘게 장사해온 곳을 벗어나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가게 자리를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 전주인이 있을 때만 해도 세를 비교적 싸게 주고 있던 곳이라 그런지 그만한 세를 주고 괜찮은 곳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맘때 아내도 척추염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다녀야 했는데 그게 보험보장 제외가 되는 바람에 치료 비용도 많이 들어갔고요. 이래저래 돈 들어갈 때는 많아지고 시간 들여 새로운 가게 자리를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았죠. 한 자리에서 단골 만들어가며 오랫동안 장사를 잘 이어왔는데 허무하기도 하고 새로운 곳을 구하는 것도 힘들고 이래저래 참 힘든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즈음 운명처럼 저희 식당으로 그 남자 손님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에 못 알아봤어요. 그 손님이 저희에게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잘 지내셨죠? 아, 예. 저는 한 번에 못 알아보고 전에 왔던 손님인가 생각하며 약간 갸웃한 기분이었죠. 그 손님은 제 반응에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너무 오래전이라 저 기억 안 나시죠? 아휴, 미안합니다. 혹시 전에 오셨던 손님이신지. 저 전에 설렁탕이랑 소주 먹고 돈 안 내고 도망갔던 그 말을 하는 순간 기억이 탁 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날 이후 안 오는 이유가 안 좋은 이유는 아니길 바랬는데 이렇게 나타났으니까요. 저는 그 손님 손까지 잡으며 반가워했죠. 가게 손님이기 전에 일단 너무 밝아진 얼굴과 행색으로 이렇게 다시 찾아와 줬다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아유, 반가워요, 반가워. 세상에. 무슨 집 나간 아들이라도 돌아온 양 기뻐했어요. 10년이란 세월이 흘러 이제는 얼굴에서 좀 더 나이가 보였지만 그래도 얼굴도 밝아지고 신수가 훤해진 걸 보니 참 좋더라고요. 기억나세요? 나다마다 그날 이후로 안 와서 걱정 좀 했어요. 죄송해요. 다시 온다고 약속드려놓고 많이 바쁘기도 했고 또 그간 외국에서 지내기도 했고요. 아, 그랬군요. 1년에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지 않았거든요. 몇 번 와야 된다 하면서도 이제야 오네요. 그 말에 제가 그랬죠. 그래도 때마침 잘 왔어요. 왜냐하면 다른 가게 자리 알아보고 있거든. 그 말에 그 손님도 놀라더라고요. 아니, 왜요? 여기 건물 주인이 바뀌었는데 나가라네.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법은 그런데 어디 법대로 되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더라고요. 더 이상 싸우기도 싫고 그냥 나가주려고. 그래서 요즘 알아보는 중이에요. 이걸로 먹고 사는데 접을 수도 없으니 어쨌든 옮기기 전에 이렇게 찾아와줘서 다행이야. 제 말에 그 손님이 물었습니다. 알아보신 데는 있으세요? 글쎄 부동산에 얘기해서 알아는 보는데 워낙 여기 있을 때 그 전주인은 세를 싸게 줬거든요. 근데 알아보니 이 인근은 많이 비싸더라고. 쉽지는 않네요. 게다가 여기서 나름 단골도 꽤 만들었는데 가게 옮기면 괜찮을까 걱정도 되고 많이 멀리는 못 가고 이 근처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기 혹시 이쪽에 큰 길로 나가면 교차로 쪽이요. 그쪽은 어떠세요? 아이고, 그쪽은 안 돼. 너무 비싸. 자리는 당연히 좋은데 세가 안 돼. 그래도 장사는 훨씬 잘 될 텐데. 당연히 장사는 자리가 반이니까 낫겠죠. 하지만 우리는 음식 자체도 좀 싸게 받는 편이라 남는 것도 크게 없고 그런 좋은 자리까지 갈 돈은 없어요. 그냥 적당히 여기 골목 쪽으로 한번 찾아보던가 그래야겠지. 손님은 제 말에 망설이다가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기 혹시 사장님, 사정이 그러시면 제가 조금 도와드려도 될까요? 저는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어떡해요? 교차로 쪽에 1층 안경점 있는 건물 아시죠? 안경점 옆에 있는 일본 라멘 가게가 조만간 개영 만료라서 나가기로 했는데 그쪽은 어떠세요? 이 손님이 그런 정보는 어떻게 할까 궁금하면서 대답을 했죠. 거기는 비싸서 안 된다니까.
괜찮으시다면 세는 지금 받으시는 것보다도 훨씬 싸게 드릴게요. 마음 같아선 아예 안 받고 싶지만 무상임대를 하면 세금 관련으로 복잡해지거든요. 대신 아주 싸게 임대해 드릴 수는 있어요. 저는 무슨 말인가 해서 어리둥절하게 보았죠. 그게 무슨... 아, 그 건물 제 소유의 건물이거든요. 작년에 매입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건물까지 소유할 정도로 성공을 했나 싶기도 했거든요. 아니, 정말로? 예, 계속 외국 생활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생각도 있어서 작년에 매입했던 곳이에요. 필요하시면 그 자리로 들어오시게 도와드릴게요. 저는 몹시 얼떨떨했습니다. 그 손님이 그 건물 주인이라는 것도 신기하지만 또 생판 남인 저를 이렇게 도와줘야 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아무리 전에 자주 왔던 단골 식당이라 할지언정 결국 서로 이름도 모르는 남남인데 이렇게까지 해준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요. 그럴 사람은 아니겠지만 혹시 다른 의도가 있나 문득 겁나기도 했고요. 아니, 말만 들어도 고맙지만 그 정도 자리면 들어올 사람들 차고 넘칠 텐데 나한테 새까지 싸게 주면서 왜? 제 말에 남자는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도 못 해드리겠어요. 사장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이신데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다면서요. 저는 그 말에 내가 잊은 게 있나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구해준 적이라도 있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혹시 다른 사람하고 착각하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장님네 설렁탕 한 그릇이 저를 다시 살게 했으니까 사장님 맞으세요. 저희 집 설렁탕이 그 손님을 다시 살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리둥절해하자 그 손님은 그렇게 그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제가 돈 안 내고 도망갔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저 원래도 사업하던 사람이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나중엔 제법 규모 있게 회사를 운영했었어요. 젊은 나이에 성공한 거고 제 스스로 자신도 있었죠. 좋은 차, 좋은 옷, 주변에 사람도 참 많았어요. 지금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탄탄대로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맘때 신기술 개발하는 문제로 투자를 많이 받았는데 저희 회사에서 준비하던 기술에 큰 문제가 생겼거든요. 게다가 안 좋은 일은 연달아 오는 건지 회사에 돈 문제까지 터졌고요. 회사가 도산 위기가 됐는데 제가 젊음까지 다 바쳐서 일궈낸 회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주변에 돈 빌리러 다니고 제 집이며 차까지 팔았는데 결론적으로는 망했습니다. 쫄딱. 여차저차 회사 넘기고 빚은 정리했는데 그러고 나니 남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나름 성공하고 자만했었는데 갑자기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지니 참 힘들고 주변에서도 다 저를 비웃는 것 같고 그날은 다시 회사 일으켜보고자 친했던 선배한테 도움 청하러 갔었어요. 보기 좋게 거절당했고 참담한 기분으로 오는데 나중에 보니 지갑까지 어디 잃어버린 겁니다. 돈 한 푼 없이 진짜 딱 죽고 싶은 기분으로 가는데 그 와중에 배는 얼마나 고픈지 저도 모르게 이 설렁탕집으로 왔어요. 돈도 없으면서 무작정 설렁탕과 소주를 먹은 거죠. 그냥 될 대로 되라 싶고 그리곤 아시죠? 저 도망간 거. 그 손님은 그렇게 말하며 웃더라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돈도 없는데 내일이라도 드리겠다는 그 말 한마디를 못해서 그렇게 도망가는 게 얼마나 비참하던지요. 그때 저는 자신감도 아예 없어졌고 정말 망연자실 그 자체였거든요. 그 후에도 집에서 계속 술만 마셨는데 도저히 답도 안 나오고 술만 계속 마시니까 갈수록 비관적으로 변해가고 어디 도움받을 데도 없고 내가 망하니까 다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콱 죽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충동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도 같아요. 하여튼 죽기로 결심했고 제 주변도 정리했죠. 어떻게 죽어야 될지까지 계획해 놨으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다른 것보다 그 설렁탕 값을 안 낸 게 그렇게 걸리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거 그런 게 뭐가 중요하나 싶으면서도
이상하게 그건 꼭 갚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찾아갔어요. 참 발걸음이 무겁더라고요. 사장님도 사모님도 어떻게 밥 먹고 돈도 안 내고 도망가느냐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고 그런데요. 그런 저한테 돈도 안 받으시고 오히려 설렁탕 한 그릇 먹고 가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질책도 없으셨고 그럴 수 있다며. 아들 같다며. 설렁탕 한 그릇 먹고 꼭 다음에 오라고 하셨어요. 이상하게도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설렁탕 먹으면서 그래 다시 살자. 꿋꿋하게 다시 살아서 여기 또 먹으러 오자. 그때는 웃으면서 사장님께 이 얘기 다시 할 수 있게 그렇게 오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설렁탕 한 그릇에 죽으려고 준비하고 결심했던 내 마음이 그렇게 무너졌다는 게요. 그전까진 정말 확고했거든요. 사실은 누군가 잡아주길 바랬나 봐요. 정신 차리라고. 실패 없는 사람이 어딨느냐. 아직 젊으니까 다시 일어나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길 바랬나 봐요. 그 설렁탕 먹고 집에 가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 길로 술 싹 치우고 정신 차렸습니다. 희한하게 다시 살아보려고 하니까 살 길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회사 운영할 때 알던 분이 기회를 줘서 그 밑에서 일을 했고 해외 대상 사업이라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걸로 바뀌면서 작년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한 거고요. 그 남자가 들려주는 말들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저 어둡고 지쳐 보이는 그 손님에게 저희 집 설렁탕 한 그릇을 대접한 것뿐인데 그 남자는 그 설렁탕을 먹고 다시 살아날 힘을 얻었다니요. 물론 그때 그 손님이 정말 지쳐 보이고 깊은 어둠이 느껴졌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받을 수가 없었고 도리어 다시 음식을 드린 거였죠. 하지만 정말 그 손님이 그런 생각을 했었고 제가 한 작은 행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하니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제가 얼떨떨하게 아무 말도 않고 있자 제 손을 잡더라고요. 너무 늦게 말씀드리네요. 그때 참 고마웠습니다. 내가 뭐 했다고. 아니에요. 사장님이 하신 행동 결코 쉬운 행동 아닙니다. 저를 비난하지도 않으셨고 도리어 그럴 수 있다며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어요. 거기다가 그 따뜻한 설렁탕, 음식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 손님의 말에 저도 그제야 가슴 가득 뿌듯함이 차오르더라고요. 그때 나쁜 마음 먹지 않고 꿋꿋하게 잘 살아와 준 거, 그리고 잊지 않고 나를 다시 찾아온 거, 그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저를 도와주겠다고까지 하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맙고 뭉클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찾아와 준 것만도 고마워요. 잘 돼서 더 고맙고. 사장님 덕이죠. 이제는 조금이나마 제가 돕게 해주세요. 저는 고마움에 그 손님의 손을 저도 한참이나 잡았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그 손님 소유의 건물로 가게를 옮겼습니다. 가게세도 원래 내던 것보다 훨씬 싸게 했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때 필요한 인테리어며 공사도 다 맡아서 도와줬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아주 편하게 가게 이전을 할 수 있었어요. 가게 이전 공지를 계속 해놓기도 했고 거리가 멀지 않아서 그때 단골 손님도 다시 찾아와 주시고 또 몫이 워낙 좋다 보니 새 손님도 많이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손님도 많이 늘어서 원래는 아내와 둘이 하던 것을 이제는 직원들까지 써야 할 정도로 장사가 꽤 잘 됐습니다. 아내도 그 덕에 치료에 집중하면서 일하는 시간도 훨씬 줄일 수 있었죠. 오히려 가게를 옮기고 더 잘 되더라고요. 여담이지만 저 쫓아내고 저희 옆집들도 쫓아낸 그 건설회사, 결국 그곳을 다 트고 자기들이 음식점을 연 것 같았어요. 초반에는 잘 되는 것 같더니 나중엔 파리만 날리더군요. 있던 세입자들 쫓아내고 자기들이 하더니 꼴 좋다 싶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새로운 곳에서 자리 잡아서 훨씬 나아졌죠. 그 손님도 종종 놀러와 식사도 하고 가끔은 저와 술도 한 잔씩 하곤 합니다. 저는 자식은 없지만 그렇게 저희 가게를 찾아올 때면 꼭 아들이 오는 것처럼 반가운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저의 작은 선의로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가지게 됐다는 그 손님. 저 역시도 너무 힘들었던 그때 그 손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되었죠.
누군가에겐 고작 설렁탕 한 그릇일지언정 또 누군가에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됐으니까요. 참 고맙고 귀한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작은 선의 하나가 누군가에겐 다시 살아갈 힘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하면 늘 좋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겠다 생각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에 접어든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무언가를 너무 간절하고 절박하게 바라면 도리어 안 된다던데 그게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 초반부터 아이를 원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거든요.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는데 이른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요즘은 결혼도 다들 늦게 하는 추세고 초산도 다들 늦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 남편 나이가 저랑 동갑인데 남자 나이 30대 초반이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요. 건강상 문제도 없었고 매년 국가검진이나 산부인과 검진도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토록 안 생길 거라곤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딱 6개월 정도 신혼생활 즐기고 바로 아이를 갖자고 했고 6개월 기간이 끝나자마자 더 이상 피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쉽게 안 들어서더라고요. 요즘은 자연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초반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노력하면 금방 생길 거라 생각했어요. 주변에서 여러 조언도 들었고 가임기 계산도 하고 배란 테스트기도 써보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봤죠. 그렇게 하면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 임신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제 알겠더군요. 연애도 오래 했고 저희 딴에는 피임을 잘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남편 혹은 저에게 문제가 있었고 임신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걸요. 매달 임신을 바랐지만 생리가 나오면 얼마나 마음이 허무하고 슬펐는지 모릅니다. 이번 달도 실패구나, 이번 달도 안 됐구나 하고 말이죠. 생각 이상으로 아이를 원하는데 가지지 못하는 건 꽤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상의 끝에 난임센터에서 검사도 했어요. 저는 큰 문제가 없는데 남편의 정자질이 몹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 관리도 잘하던 사람인데 정자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꽤 놀랐죠. 남편도 놀란 듯 하고요. 그 후 좀 더 적극적으로 임신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배란 유도제를 먹고 난포 주사도 맞으며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고 막판에는 시험관까지도 여러 번 시도해봤죠. 그 과정은 제 상상 이상으로 힘들고 지치고 고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름 노력을 했는데도 임신 테스트기에서 한 줄이 나오면 극도의 우울감까지 찾아오더라고요. 4년 가까이 그 짓을 반복했고 반복된 시술로 인해 몸이 좀 안 좋아져서 시험과 시도는 일단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맘때 남편이 진지하게 그러더군요. 이렇게 몇 번 더 시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자고요. 제가 너무 힘들 것 같고 제 몸에도 안 좋을 것 같다면서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아이가 안 생기면 그냥 우리끼리 재미있게 살자고 하더군요. 남편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이를 워낙 좋아했고 자식 욕심이 있는 사람이란 걸 알았기에 안타까웠어요. 물론 저도 말은 그러자고 했습니다. 정 안 생기면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살자고요. 하지만 속으로 왜 우리 부부에게는 아이가 찾아오지 않을까 정성으로 잘 키울 수 있는데 생각하며 슬프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은근히 시부모님도 아이를 기다리는 눈치였어요. 남편은 형제 중 둘째였는데 아주버님은 그때까지도 결혼을 안 했고 결혼 계획도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둘째인 저희의 임신을 더욱 기다리시는 눈치였죠.
무엇보다 제가 가장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몸이 조금 회복되면 다시 시도해보자.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깨끗이 받아들이고 포기하자 마음을 먹었죠. 앞서 말했듯 저에게는 아주버님이 있어요. 아주버님과 남편은 형제지만 둘은 꽤 많은 부분이 딴판이에요. 인물도 나쁘지 않고 성격도 서글서글한 데다 공부도 잘했던 모범생 남편과 달리 아주버님은 나이에 비해 배도 엄청 나오고 게으른 편인데다 무엇보다 성격이 너무 특이했습니다. 본인 딴에는 재밌는 소리라고 막 얘기해대는데 주변 분위기는 싸해지는 그런 사람 있죠. 눈치 없고 헛소리 잘하는 스타일. 그게 바로 저희 아주버님이었어요. 같은 뱃속에서 난 형제인데 저렇게 다르나 싶을 정도로 겉모습도 성격도 많이 달랐던 거죠. 저와 저희 남편은 같은 회사를 다니다가 만났어요. 대기업 식품회사였고 같은 부서의 동기로 입사했다가 친해졌고 교제하다가 결혼까지 한 케이스였죠. 남편은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운동도 잘하는 편인데다 사회성도 좋아서 살면서 부모님 속 썩이는 일이 없었어요. 걱정 끼칠 것 없는 자식이었죠. 반면 아주버님은 2년제 대학 다니다가 그것마저도 적응 못하고 중퇴로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맨날 PC방에서만 살고 출석도 잘 안 했다더군요. 그러다가 회피성으로 군대를 갔고 제대는 했는데 그 후 2년 가까이 집에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천성이 좀 게으르고 의욕이 없다고 했고 집에서 지내면서 게임하고 부모님한테 용돈 타쓰고 계획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아주버님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고 네 밥벌이만이라도 제발 하고 살아라 부탁하고 그랬대요. 아주버님은 시큰둥해하면서 도리어 어머님 아버님더러 낳았으면 책임지라는 소리까지 했답니다. 뻔뻔하고 노답이었던 거죠. 그러던 아주버님이 어느 날 가게 하나만 차려달라고 그러면 그거 운영하면서 지내겠다고 했대요. 시부모님은 의욕 없는 첫째 아들이 뭐라도 한다고 하니 냉큼 프랜차이즈 카페 하나를 차려주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카페마저도 주로 직원이 운영하고 아주버님은 근처 당구장이나 PC방에 잘 가 있는다곤 했습니다. 가게 운영은 나 몰라라 한다고요. 그런데 카페 목은 좋은지 카페 수익이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적극적으로 운영을 안 해도 어련히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죠. 아주버님 대신 일해주는 직원도 열심히 하고요. 하여튼 아주버님은 집에서 부모님 등골 빼먹는 백수였다가 어쨌든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님이 되었으니 시부모님도 만족하시는 듯 했어요. 그 정도로 남편과 아주버님은 극과 극의 형제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원래 큰아들이 본인 밥벌이만 해도 다행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카페 장사가 웬만치 되고 큰아들 나이도 있으니 결혼 욕심도 좀 생긴다고 하셨어요. 특히 둘째 아들이 결혼을 먼저 했다 보니 큰아들도 더 늦기 전에 결혼을 했으면 하고 바라게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더러 혹시 아주버님 소개해줄 여자 없느냐 주변에 좀 찾아봐라 그러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 저는 곤란한 기분으로 네, 한번 찾아볼게요. 어머님, 근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제 주변에 결혼할 사람은 이미 다 했기도 하고. 어쨌든 너네 아주버님 장가는 좀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적극적으로 좀 찾아봐. 뭐 회사 동기라던가 아니면 친구들 중에 결혼 안 한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너네 결혼식에서 보니 예쁘고 참한 친구들 꽤 있더만. 어머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면 그냥 어정쩡하게 대답을 안 했습니다. 저는 제 지인들에게 아주버님을 절대 소개해주고 싶지 않아요. 자기 관리도 안 하고 게으른 편인데다 성격까지 별로인데 괜히 소개시켜줬다가 저만 욕먹을 일 있나요? 외모가 좀 별로여도 성격이 좋거나 인성이 올바르면 모를까. 저희 아주버님은 외모도 별로인데 성격은 더 별로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버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주버님의 생각 없는 말들 때문에 저도 기분 상한 적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
제 딴에는 예비 시댁 식구들 보러 가는 거라서 화장도 신경 써서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고 갔는데 처음 보는 저를 보자마자 아주버님이 한다는 말이 내 동생이랑 나이 동갑이라고 안 했어요? 하며 띠껍게 묻는 겁니다. 네, 맞아요, 동갑.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네? 내 동생보다 5살은 나이 많아 보이거든요. 노안인가? 라는 얘기를 정색까지 하면서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무례한 사람이 다 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남편도 당황해서 자기 형을 말리고요. 아, 형, 그게 뭔 소리야? 그런 소리를 왜 해? 아니, 진짜 그래 보여서. 내가 워낙 솔직하고 말 꾸며서 못하잖아. 딱 보는데 너보다 나이 훨씬 많아 보이니까. 아, 형, 그만 좀 해. 너 가만히 좀 있어라. 왜 새아가 기분 나쁠 소리를 해? 하면서 아주버님에게 핀잔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저한테 끝까지 기분 나쁘세요? 제 말 기분 나쁘세요? 하면서 막 따지듯 묻는 겁니다. 속으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고 어이가 없었죠. 저희 남편하고 아주버님이 형제니까 좀 비슷할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나보니 너무 무례하고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그 후로도 계속 그랬어요. 대뜸 저더러 살이 쪄서 임신한 줄 알았다는 소리를 하질 않나. 애 못 가지는 거 재수씨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하질 않나. 뇌에 필터링 안 거치고 아무 소리나 해대는 무개념 아주버님 때문에 저도 기분 나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당연히 저는 아무 소리나 해대는 아주버님을 피했고 말도 웬만해선 안 걸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자기 형이 사회성이 많이 떨어진다면서 무례하게 굴어서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했고요. 그런 성격의 아주버님인데 제가 미쳤다고 제 지인을 소개시켜 주겠나요? 그리고 어떤 여자가 아주버님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하겠나요? 저는 어떤 여자 인생 괴롭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냥 아주버님은 혼자 사는 게 답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주버님과 결혼할 여자가 정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아주버님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가족들에게 선언을 했거든요. 상대 여자는 아주버님보다 11살이 어린 여자였고 아주버님의 카페 근처 미용실에서 막내 스텝으로 일하는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김효주라고 했는데 아주버님은 그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잘했고 친해졌다는 겁니다. 시부모님도 저희 남편도 전혀 몰랐는데 아주버님은 그 여자와 만나왔고 그러던 와중 그 여자가 임신까지 한 거였습니다. 아주버님도 자기보다 한참 어린 여자가 자기 애를 임신했다고 하니 잘됐다 싶어서 바로 결혼하자고 했다더군요. 다 필요 없고 몸만 오면 된다고요. 저는 상대 여자 나이가 아주버님과 너무 차이 나는 것도 놀랐고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도 너무 놀랐습니다. 아주버님은 가족들에게 결혼할 거라고 통보를 했는데 시부모님도 좀 놀라긴 했지만 오히려 반가운 눈치였어요. 오매불만 큰아들 결혼시키고 싶어 하셨는데 덜컥 결혼한다고 하고 아이까지 생겼으니까요. 상대 여자가 어떻든 그저 결혼한다고 하니 기뻐하셨던 거죠. 하지만 저나 남편은 좀 황당한 기분도 있었습니다.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그래도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저한테도 8살 어린 손윗 동서 형님이 생기는 건데 기분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쨌든 아주버님 인생이고 아주버님의 선택인데 제3자인 저희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순 없었죠. 그리고 그 아주버님은 그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집에 데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된 주말에 시댁에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과 음식 준비도 하고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을 기다렸죠. 아주버님과 함께 예비 형님이 들어오는데 단박에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알겠더군요. 짧은 치마에 어깨가 보이는 블라우스를 입고 들어왔고 머리도 투톤 염색을 했더라고요. 윗부분은 탈색이 되어 있고 밑부분은 핑크색으로요. 저는 연예인 말고 실제로 그런 머리를 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조금 놀랐지만 나이가 어리지. 요즘 MZ들은 저런 스타일도 하겠지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놀라셨지만 그래도 티내지 않고 반가워하셨죠. 아주버님과 형님 둘이 들어오는데 무슨 삼촌과 조카 마냥 나이 차이가 극명히 나 보여서 더더욱 놀라기도 했어요. 어서 와요. 온다고 고생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부모님이고 내 동생 쳐. 아주버님이 소개했는데 예비 형님이 저를 보자마자 그 몇 년 동안 임신 안 돼서 시험관 한다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 서로 처음 보는 거고 다짜고짜 그렇게 말하니 저도 너무 놀라고 불쾌했죠. 도대체 아주버님이 내 얘기를 어떻게 했나 싶고요. 그 말에 그토록 무개념이던 아주버님조차도 놀라서 살짝 제 눈치를 보면서 말리더라고요. 내가 전에 가족 얘기하면서 말했더니 야 김효주 그런 얘기를 그렇게 대놓고 하면 어떡해. 너는 개념이 없냐? 생각나서 말한 거야. 그게 기억나는 걸 어떡해. 무개념? 그러는 겁니다. 둘의 대화는 어른들의 대화가 아니라 중학생들이 하는 대화 같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앉으라고 했고 식사 자리에 다 둘러 앉았습니다. 효준의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인사드렸어? 얘기했는데 저 쫓겨났어요. 오빠랑 결혼한다고 하니 부모님이 집에서 나가래요. 그 말에 시부모님도 몹시 놀라셨죠. 어머, 쫓겨났다고? 네, 그래서 지금 친구네 집에 얹혀 살아요. 그 말에 시부모님은 정말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부모님 반대가 심하셔? 그렇죠. 오빠가 저보다 나이도 많고 제가 임신까지 했다고 하니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홀몸도 아닌데 친구 집에서 그렇게 얹혀 살면 어쩌나. 부모님 연락처 주면 부모님들끼리 자리라도 만들어서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니요. 엄마가 연락하지 말래요. 오빠랑 헤어질 거 아니면. 저희 부모님 진짜 칼 같으시거든요. 차라리 애 낳고 찾아뵙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땐 빼도 박도 못하니까. 라면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반대하고 집까지 나온 건 꽤 큰일인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해서 놀랐습니다. 당사자인 아주버님도 별 신경 안 쓰는 듯 했고요. 오히려 시부모님이 형님에게 미안해하고 쩔쩔매시더라고요. 형님은 입덧이 있는지 음식도 잘 못 먹고 깨작거렸습니다. 시부모님은 그 모습에도 또 미안해하셨고 가뜩이나 말랐는데 입덧까지 심하다니 고생이 많다고 그러셨죠. 하여튼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문득 형님이 뒤에 놓여져 있던 제 가방을 보는 겁니다. 저거 언니 가방이에요? 야, 언니가 뭐야. 이제 동서라고 해야지. 네가 형님이야. 맞다. 내가 형님이라고 했지? 동서, 저거 동서 가방이야? 하면서 바로 반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아주버님의 와이프니까 저보다 윗사람인 건 맞는데 나이가 8살 차이 나는 저에게 바로 반말을 해서 황당했죠. 저도 바로 존댓말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시부모님도 계시니 어쩔 수 없었고 또 어쨌든 손윗사람이니 존댓말을 했습니다. 네. 나 좀 봐도 돼? 하면서 제 가방을 좀 보자는 겁니다. 앞에 시부모님도 있고 다소 어려운 자리일 텐데 행동이 거침이 없더라고요. 저는 약간 황당한 기분으로 가방을 줬더니 와, 대박. 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이거 엄청 비싸잖아. 동서 돈 많나 보다. 아니면 오빠네 동생이 돈 많나 봐. 오빠 동생이 아니라 도련님. 도련님은 뭔 도련님이야. 사극 찍어? 야,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호칭을 좀 똑바로 불러라. 형님은 입을 삐죽이며 제 가방을 막 이리저리 둘러보더라고요. 와, 나도 이거 갖고 싶다. 형님의 아나무인 태도에 저도 좀 벙쪘죠. 나이가 어리다고 다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닐 건데 형님이 좀 많이 개념이 없고 제멋대로인 스타일 같긴 했습니다. 형님은 그 뒤로도 한참 제 가방을 들여다봤는데 다시 돌려달라고 하기도 좀 어정쩡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어머님이 얘 둘째야,
이거 많이 비싸니? 어느 정도의 가격? 350 정도요. 아휴, 비싸긴 하네. 와, 돈 많다, 동서. 대기업은 다닌다고 들었는데 역시 다르네. 나도 이거 갖고 싶은데. 그러면서 저한테 확 주는데 얼마나 조심성 없이 상의에서 건네주는지 가방에 반찬 국물이 다 묻을 뻔했습니다. 명품이고 아니고 남의 물건을 저렇게 함부로 대한다는 게 너무 어이없었죠. 게다가 초면인데요. 그렇게 황당한 기분으로 식사를 끝냈는데 그래도 음식 준비를 어머님과 제가 했으면 말이라도 설거지라도 할까요? 묻던가 음식 치우는 신용이라도 할 텐데 소파로 딱 올라가서 폰을 만지더라고요. 아주버님이나 예비 형님이나 참 똑같구나, 끼리끼리구나 생각하며 접시를 치웠습니다. 남편이 자기가 설거지한다고 해서 저는 접시만 싱크대 안으로 옮겨주었죠. 그런데 잠시 후 어머님이 저한테 오더니 얘 둘째야, 아까 그 가방 내가 돈 줄 테니까 형님 하나 사줘라. 네? 임신했는데 선물 겸 하나 해주고 싶어서 그래. 네가 그런 거 잘하니까 같은 걸로 하나 사줘. 내가 돈은 보내주마. 라는데 저는 어머님이 왜 이렇게 형님한테 쩔쩔매시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결혼 못할 줄 알았던 큰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 좋으신 건 알겠지만 너무 오냐오냐 하시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어쨌든 어머님이 그렇게 부탁하시는데 뭐라고 하겠나요?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 인근 백화점에서 가방 매장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대요 형님, 저번에 제 가방 갖고 싶다고 했죠? 어머님께서 임신한 거 축하한다고 똑같은 가방 하나 사주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매장인데 이게 색깔이 2가지거든요. 제 거랑 똑같은 거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보통은 시어머니가 그런 고가의 선물을 준다고 하면 놀라거나 말이라도 괜찮다고 할 텐데 그 동서는 바로 한다는 말이 나 그거 말고 알아서 살게. 돈으로 줘. 라는 겁니다. 내가 사고 싶은 거 알아서 산다고. 그냥 돈으로 주라고. 어머님이 얼마 보내셨어? 아직 안 샀어요. 사고 나면 영수증 찍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샀다고 하고 돈 보내줘. 영수증 잃어버렸다고 하던지. 라면서 무슨 맡긴 거 찾는 것 마냥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뻔뻔하기도 하고 황당했죠.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350이나 하는 가방인데 당당하게 돈으로 달라고 하는 겁니다. 형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이 가방 사주라고 하신 건데 그걸 왜 돈으로... 어머님이 나 선물 주라고 하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동서가 왜 그래? 어머님이 나한테 주라고 한 거잖아. 하면서 기분 나쁘다는 듯 따지는 겁니다. 아니, 형님이 애초에 제 가방 보고 갖고 싶다고 해서 어머님이 사주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럼 어머님이 사주신다고 한 걸 사는 게 나한테 선물 준다는데 동서가 왜 그러냐고. 그냥 나한테 돈으로 보내주면 내가 알아서 산다니까? 라는데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더라고요. 지가 제 가방 갖고 싶다고 해서 어머님은 좋은 마음으로 사주라고 하신 거고 저도 일부러 일하는 도중에 시간 내서 가방 사러 온 건데 말하는 싸가지가 보통이 아니었죠. 게다가 그걸 왜 돈으로 달라고 하나요? 그 꿍꿍이가 아주 웃기더라고요. 저는 열받는 걸 참고 어머님에게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짜증나게. 지가 사주는 것도 아니면서.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고 열받더라고요. 황당해서 전화 끊고도 한참 서 있었어요. 저는 일단 마음을 진정하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 중이시더라고요. 설마 그 사이에 형님이 전화했나 생각하며 한 5분 정도 뒤에 했는데 여전히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둘째야, 첫째 가방 사러 갔다며? 네, 혹시 형님이랑 통화하셨어요? 어머니, 형님이 가방 말고 돈으로 달라는데요. 나도 들었어. 지가 따로 갖고 싶은 가방이 있다더라고.
이왕이면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사는 게 좋지 않겠니? 그래서 돈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응, 네가 일부러 시간 내서 간 건데 헛걸음 시켜서 미안하다. 나는 첫째가 하도 네 가방을 만지작거리고 좋아하길래 그게 갖고 싶은 줄 알았지. 어머님, 그렇다고 돈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350이나? 내가 사준다고 했으니 줘야지. 다음 네 생일 때 너도 하나 사줄게. 너무 섭섭해 말고. 아니요, 어머니. 제가 섭섭한 게 아니라 저는 형님의 개념 없는 행동이 너무 열받더라고요. 어머님 딴에는 좋은 마음으로 선물 사준다고 하신 건데 돈으로 내놔라 하질 않나. 손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저한테 싸가지 없게 말하질 않나. 하지만 일단 어머님이 그러신다고 했으니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형님을 다시 마주쳤는데 형님이 자기는 이 가방을 샀다며 어머님께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방은 저도 아는 브랜드인데 가방 가격이 보통 10만 원도 안 하는 중저가 브랜드의 가방입니다. 어머님한테 350만 원을 받았는데 10만 원도 안 하는 가방 사고 나머지는 지가 꿀꺽한 거죠. 어머님은 그저 잘 샀다고 예쁘다고 하는데 지켜보는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주신 건데 내가 뭐라고 하겠나 싶어서 꾹 참았어요. 그렇게 저녁 식사를 했는데 갑자기 나물을 먹다가 입을 확 틀어막는 거예요. 아, 어머니, 이거 시금치 상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어머님도 놀라서 드셔보셨습니다. 맛이 이상하니?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냄새나요. 속 안 좋아. 그래서 저랑 남편도 먹어봤습니다. 냄새는커녕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난 괜찮은데? 당신은 어때? 나도. 그런데 그 말에 형님이 미간을 확 찌푸리는 거예요. 냄새 나거든? 저 그만 먹을게요. 하면서 젓가락을 놓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죠. 멀쩡하고 신선하기만 하구만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건지.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해도 좋게 얘기하면 되지. 기껏 음식 차려주셨는데 말하는 싸가지가 너무 심했죠. 어머님은 다른 거 먹으라고 황급히 그 반찬을 치우시는데 형님은 안 먹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형님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안 됐죠. 역시나 식사 끝나고 나서는 형님과 아주버님 빼고는 가족들이 다 상을 치웠습니다. 심지어 제일 연장자이신 아버님까지도 그릇 옮기는데 가만히 놀고 있는 아주버님과 형님은 너무 얄밉더라고요. 남편이 그날도 설거지를 한다고 해서 저는 과일을 잘랐습니다. 형님은 아주버님이랑 거실 소파에 앉아서 폰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와, 눈치도 안 보네. 신기한 성격이다 싶을 정도였죠. 그리고 나중에 형님이 주방으로 물을 마시러 들어오는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동서, 나중에 반찬 쌀 때 아까 그 상한 반찬은 좀 빼줘. 그냥 버려. 냄새 나니까. 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형님, 어른이 신경 써서 음식 해주셨는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형님이 저를 노려보더니 그러는 겁니다. 냄새 나는 걸 난다고 하는데 왜 시비야? 그럼 그걸 참고 먹어? 하는데 저도 너무 열받더라고요. 시비? 지금 말 다 했어요? 내가 뭐라고 했다고 따지냐고. 내가 어리다고 만만해? 우리 오빠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왜 나한텐 난리야? 내가 아주버님한테 얘기하고 말고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형님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그런데 형님이 저를 보더니 그러는 겁니다. 짜증나. 나 이거 오빠한테 다 얘기할게. 어머님이랑. 라는데 무슨 자기 엄마한테 이른다는 초등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유치하고 황당해서 대답도 못하고 벙쪄 있는데 형님은 지 말에 제가 입을 다문 줄 아는지 의기양양한 표정을 하더니 그러는 겁니다. 그건 또 쫄리지? 이번엔 내가 그냥 넘어가는데 앞으로 또 나한테 이딴 식으로 굴었단 봐. 나이 좀 많다고 나 이겨먹을 생각하지 마. 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스타일 아니거든? 하고 나갔죠. 저는 너무 열받고 내가 왜 형님이랍시고 저 새파랗게 어린 거한테 반말 찍찍 개념 없는 소리 들어야 되나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형님에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꼭 필요한 말 아니면 아예 말도 걸지 않고 가깝게 지내지 않기로 결심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팀 사람들끼리 팀 회식을 하기로 했어요. 시간 되는 사람은 참석하고 아닌 사람은 빠지는 자유로운 분위기였죠. 저는 그동안 시험관 준비나 임신 준비 때문에 회식 자리를 자주 빠졌기에 모처럼 참석한다고 했고 저 포함 7명 정도 회식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2사람 정도는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근처 술집에서 2차로 술 한 잔씩 더 하고 헤어지기로 했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회사 안에서도 친하고 비슷한 직급의 또래들이었기에 더욱 편했습니다. 그렇게 인근 술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칵테일도 팔고 맥주도 파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술집이었어요. 크기도 크고 다양한 연령대가 오는 인기 많은 곳이었죠. 거기서 술도 먹고 맛있는 안주도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권 과장, 오늘은 웬일로 술 좀 먹네? 오랜만에 회식인데 좀 먹어줘야지.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술이 막 절로 들어가. 스트레스가 많아? 혹시 나님 때문에? 에휴, 요즘 그걸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 많더라. 내 주변도 많고. 그것도 속상한데 하여튼 이래저래 집안일 때문에 더 그래. 자세히 말하긴 그래도. 아휴, 뭔 일인지 모르지만 한 잔 먹고 풀어. 그렇게 술을 한 잔씩 하는데 화장실 갔다 온다던 후배 직원이 짜증을 내며 오는 겁니다. 아, 짜증나. 이 대리, 화장실 갔다 오더니 왜 이렇게 짜증이야? 무슨 일 있었어? 아, 방금요. 화장실 갔는데 세면대 2개 중 하나는 고장났고 하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여자가 막 통화하고 화장 고치면서 세면대를 차지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뒤에서 계속 기다리는데. 그래서 저기요, 안 쓰실 거면 좀 나오시죠. 그랬는데 그 여자가 나 확 째려보더니 쓸 건데요? 그러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를 탁 끊고 손을 막 씻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물을 튀겨요. 제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했더니 손 씻는 거 처음 보냐고 딱 그러는데 눈빛도 그렇고 완전 미친년이구나 싶더라고요. 술도 좀 된 것 같고. 진짜 기분 나빴겠다. 근데 그런 사람 건드리지 마. 무슨 일 날 줄 알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유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싶은 심정으로 그냥 참고 나왔다니까요. 요즘은 미친 인간들이 많아서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피해야 돼. 딱 봐도 나이도 어리고 개념도 없어 보이는데 아 저기 있네요. 저 테이블. 남자들도 딱 지 같은 사람들이랑 왔네. 하면서 후배가 제 뒤쪽 테이블을 슬쩍 가리키더라고요. 저와 다른 동료는 고개를 돌려 슬쩍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테이블은 남자가 셋, 여자가 하나 있는 자리였는데요. 그 자리에 있는 유일한 여자는 바로 저희 형님이었으니까요. 저는 순간 술을 먹어서 내가 잘못 봤나 싶었는데 분명 다시 봐도 형님이었어요. 남자들하고 술을 마시는데 다른 것보다 형님은 임신 중이잖아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닮은 사람인가? 계속 생각했죠. 술집이라서 어둡고 저도 술에 취했으니까요. 제 심각한 표정에 옆자리 동료가 물어봤죠. 왜 그래? 아는 사람이야? 아니, 그게 아무래도 우리 형님 같아서. 저는 곤혹스러운 기분으로 답했습니다. 형님? 아, 자기 아주버님 얼마 전에 결혼했다고 했지? 나이 많이 어린 형님 생겼다고. 맞아. 네? 저 화장실 개념 없는 여자가 권 과장님 형님이라고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네. 에이, 설마. 임신해서 결혼했다고 하지 않았어? 임산부가 이 늦은 시간에 그것도 남자들이랑 술을 마신다고? 딱 봐도 엄청 먹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이게 뭔가 싶어서 아닌가? 그 말에 후배가 슬쩍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몰래 사진 찍어 드릴까요? 확대해서 과장님 형님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사진? 저는 고민하다가 하나만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조금 거리가 있고 술집 안이 어둡다 보니 형님이 아닌데 제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저도 좀 술을 먹기도 했고요.
그 후배는 몰래 학대해서 사진을 한 장 찍었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줬습니다. 저는 그 사진 얼굴을 확대했는데 보자마자 형님이 맞더라고요. 머리 스타일이며 얼굴도 영락없는 형님이었죠. 게다가 아주버님에게 받았다는 비싼 귀걸이가 있는데 그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100% 형님이었습니다. 와, 진짜 개념이 없구나 싶었습니다. 게다가 아주버님은 이런 사실을 아나 싶기도 했어요. 맞아요? 맞아. 이 귀걸이까지. 이것만 끼고 다니거든. 세상에, 그럼 저 여자가 임산부라고요? 하긴 몸은 말랐는데 지금 보니까 배는 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저렇게 꽉 끼는 옷을 입고 술까지?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그래도 임신했으면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자들하고 스스럼 없이 웃고 떠들고 술 마시는데 저는 도대체 저 여자 정체가 뭔가 싶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남편에게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남편도 설마 잘못 본 거 아니냐길래 사진 보여주니 뜨악하더라고요. 이러고 다녀도 돼? 아주버님은 별 얘기 안 하셔? 내가 평소에 형하고 연락 많이 안 하니까. 와, 근데 진짜 어이없긴 하네. 8살 차이 나는 나한테 바로 반말하고 훈수질 하는 것도 좀 일반적인 성격은 아니다 싶었는데 막말로 이 사람 정체가 뭐야? 그때 뭐 미용실 스텝? 그런 걸로 일한다고 했지? 아주버님은 뭘 잘 알아보고 결혼하신 거 맞아? 좀 이상한 사람 같아. 그러게. 보통 사람 같지는 않긴 해. 근데 일단은 내가 시간 봐서 형한테 물어보든지 할 테니까 자기는 괜히 얘기하지 마. 싸움나. 하고 싶지도 않아. 말도 섞기 싫어. 그럼 자기가 알아서 얘기를 좀 해봐. 알았어.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 후로 딱히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회사 일과 출장 때문에 바쁘기도 했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결국 남일이긴 하니까 남편도 나중에는 그냥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형님이 개념 없구나 싶은 것과 별개로 더 이상 신경 안 썼고요. 또 큰 행사 아니면 시댁과 왕래가 많은 편도 아니었기에 몇 달간 아예 안 보고 지냈고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아버님 생신이 다가와서 시댁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시댁에 갔는데 형님과 아주버님도 와 있더라고요. 형님은 배가 제법 불러 있었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말을 섞고 싶지 않아서 그냥 어머님하고만 대화를 했죠.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형님이 어머님, 저희 아이 출산하면 저 얼마 주실 거예요? 하는 겁니다. 보통 아이 출산하면 시댁에서 수고했다고 용돈을 좀 주거나 조리원비를 내준다고도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달라는 사람은 처음 봤죠. 조리원비 우리가 내주려고. 그럼 300? 그러지 말고 그거 저 주시면 안 돼요? 왜? 저희 이모가 자기 집에 와 있으래요. 이모가 도와주신다고. 굳이 비싼 조리원 가 있지 말라던데. 어머, 친정 어머님하고 이제 연락해? 엄마 말고 이모가요. 이모가 예전에 산부인과에서 일한 적도 있고 간호사예요. 지금은 안 하시고. 어머, 그래? 저도 사람 많은 조리원보다는 그게 나은데 그렇다고 이모네 공짜로 있을 순 없잖아요. 그렇지. 그거 그냥 돈으로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도 조금 놀라시긴 했지만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듣는 저는 참 어이가 없었죠. 시부모님은 아주버님과 형님 사는 집 전세금도 해주셨어요. 형님이 결혼 문제 때문에 친정에서 쫓겨났다고 하니까 꽤 좋은 아파트로 전세도 얻어주셨던 거죠. 나중에 여력되면 사주겠다고 일단 전세로 살고 있으라고요. 그 외에도 어머님이 이래저래 용돈이며 생활비도 좀 주신 걸로 아는데 염치도 없고 당연한 줄만 아는지 조리원비까지 그냥 현금으로 달라는 겁니다. 진짜 개념 없다 생각했죠. 그런데 형님이 이번엔 저희 남편더러 도련님. 예? 도련님네는 뭐 해주실 거예요? 우리 애 낳으면? 하면서 빌려준 거 받는 것 마냥 당당히 요구하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다소 황당한 얼굴이었죠. 당연히 아주버님과 형님이 출산을 하면 미우나 고우나 가족이니까 선물은 할 생각이었습니다. 100만 원대의 프리미엄 유모차나 원목 침대가 어떨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대놓고 물어보니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아, 유모차나 침대 둘 중 어떤 게 나으세요? 한 100만 원? 예. 둘 다 대기업 다닌다더니 좀 짜네. 그냥 돈으로 주세요. 제가 알아서 살게요. 예? 100만 원 돈으로 주시라고요. 형님이 당당하게 돈 내놓으라는데 아주버님은 옆에서 말릴 생각도 없이 갈비만 뜯고 있더라고요. 와, 진짜 개념 없는 부부구나 싶었죠. 남편이 당혹스러워하길래 제가 작게 소근거리며 그랬습니다. 그냥 줘. 괜히 물건 고르는 것보다 돈으로 주는 게 깔끔해. 아, 그럴까? 제 딴에는 남편에게 작게 말했는데 그걸 들은 형님 표정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서 식사 후 저한테 잠깐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마당으로 갔는데 형님이 그러더군요. 동서, 거지한테 적선해? 네? 말하는 게 너무 기분 나쁘잖아. 그냥 주라니. 내가 거지야? 속으로는 너 하는 짓이 거지잖아요 하고 싶은데 참았습니다. 돈으로 달라면서요. 그래서 준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도 윗사람이야. 형님이고. 그래서요. 내가 형님한테 반말을 했어요? 뭘 했어요? 선물 대신 돈 달래서 주겠다는데 왜 난리예요? 와, 싸가지 마라. 라는데 그 순간 저도 머릿속에 있는 인내심의 퓨즈가 끊기더라고요. 저도 이판사판이다 싶어서 눈이 돌아 따졌죠. 뭐? 싸가지?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말 다 했어? 제가 갑자기 폭주하니까 형님도 놀라더군요. 뭐야? 지금 나한테 한 말이야? 그럼 너한테 하지. 여기 너밖에 더 있어? 형님 대접해주니까. 야, 아무리 네가 아주버님하고 결혼했어도 나이로 치면 8살이 많아 내가. 보통 그런 경우면 서로 존댓말 하던지 조심스러운 게 일반적인데 너는 개념이 없니? 돈으로 달래서 주겠다는데 왜 난리냐고. 저도 참다 터진 거였죠. 그 말에 형님도 씩씩거리더라고요. 와, 진짜 개념 없네. 막 나가네. 어머님 앞에서도 그렇게 해보지. 우리 오빠 앞에서도 해보고. 할게. 상관없어. 보자 하니까. 너 다 잃을 거야. 완전 미친년이네. 뭐? 미친년? 그래. 임신도 못하는 주제. 너 나이 많아서 임신 못하는 거 아니야? 너 이거 다 잃을 거야. 일러. 지금 당장 일러. 너 그나마 임산부라서 내가 참는 거야. 아니었으면 네 머리털 여기서 다 뽑혔어. 그렇게 저와 형님은 큰 소리가 났고 집안에 있던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남편도 쫓아나왔죠. 무슨 일이냐고 했고 형님은 자기가 어려도 손윗사람인데 제가 욕하고 야야 거렸다면서 바로 이르더라고요. 게다가 임산부인데 한 대 치려고 했다고 없는 소리까지 지어내고요. 아주버님은 형님 말 듣자마자 저한테 삿대질하고 따지는 겁니다. 평소에 별로 둘이 사이 좋아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럴 때는 일심동체더라고요. 재수씨, 개념이 없어요? 아무리 어려도 형님은 형님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하길래 저희 남편도 앞을 막아서고 따졌습니다. 이 사람이 오죽하면 그럴까? 동서 사이라도 서로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만 지키면 돼? 이 새끼가 형 앞에서 지 마누라 역성도네? 그럼 네 마누라가 잘했냐? 어따 대고 네 마누라 어쩌고 그래? 사람 살살 긁어대는 게 누군데? 뭐야 이 새끼야? 하더니 저희 남편 멱살을 잡는 겁니다. 너는 예전부터 개념이 없었어. 공부 잘한다고 엄마 아빠가 우쭈쭈 한다고 잘난 척이나 하고 형 무시나 하고. 형이야말로 개념 없는 게 누구더러. 엄마 아빠 등골이나 빼먹는 주제. 이제 애 아빠 되는데 정신 좀 차려라. 뭐야? 그러면서 저희 남편을 치는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놀라서 그만하라고 뜯어 말렸죠. 솔직히 아주버님은 살만 쪘고 저희 남편은 운동도 오래 해서 몸도 훨씬 좋고 키도 큽니다. 그럼에도 형이라서 그런지 맞아 놓고서도 일단 참더라고요.
남편은 열받아서 저한테 가자고 했고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려다가 돌아와서는 형님에게 따지더군요. 형수님, 임신도 하신 분이 그렇게 애 가지고 술집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 말에 형님도 당황하고 아주버님도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뭔 개소리야! 그래서 제가 나서서 어머님 아버님에게 사진 보여줬죠. 회식 갔다가 우연히 봤어요. 남자들 셋이랑 끼고 술 마시고 있던데. 시부모님도 놀라는데 아주버님도 제 폰을 확 채가더니 놀란 얼굴로 보고는 형님에게 묻더라고요. 야, 너 이랬어? 너 돌았냐? 형님은 몹시 당황해서 변명을 하더군요. 이거 나 아니야. 그리고 오빠도 맨날 술 먹으러 다니잖아. 너랑 나랑 같냐? 너 임신했다는 애가 개념도 없어? 그리고 이 새끼들 뭐야? 나 아니라니까. 왜 생사람 잡아? 하면서 저한테 왜 생사람 잡느냐고, 이게 왜 나냐고 눈 뒤집혀서 따지는데 정말 상종도 하기 싫다 싶더라고요. 저는 아주버님 손에 들린 제 폰 뺏었고 시부모님께 난리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못 있겠다고 하고 남편과 그냥 돌아갔습니다. 시부모님은 그 후 남편에게 전화해서 형제들끼리 그렇게 싸우면 어쩌냐고 뭐라고 하셨지만 시부모님도 그 사진을 보고 꽤나 충격받으신 듯 했어요. 형님은 자기가 아니라고 끝까지 박박 우겼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시댁에 가더라도 형하고는 안 마주치겠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한숨 쉬면서 일단 알겠다고 하셨대요. 둘이 봐서 좋을 것 없으니 일단 보지 말라고요. 그날 이후 시댁을 가더라도 따로 갔고 얼굴을 보는 일은 없었어요. 형님은 그 사진은 끝까지 자기가 아니라고 우겼고 시부모님은 일단은 덮어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산딸이 다 되었고 곧 출산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형님을 생각만 해도 짜증나서 낳던지 말던지 하는 심정이었는데 그리고 한 2주일 정도 지났을까? 어머님으로부터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야 했어요. 그 전화가 있기 일주일 전 형님은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를 막상 출산하고 보니 시댁 식구들과 아주버님까지 경악을 했대요. 왜냐면 낳은 아이가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딱 봐도 혼혈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냥 봐도 절대 아주버님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본 시부모님이 경악을 했고 아주버님도 정신이 나가서 형님에게 따졌대요. 그런데도 형님은 아주버님에 맞다고 끝까지 박박 우기더랍니다. 이게 우긴다고 될 문제가 아닌데도요. 아주버님 열받아서 바로 친자검사 진행했는데 긴급으로 해도 이틀 정도 걸린다고 했다더군요. 결과 나오면 두고 보자 했는데 이튿날 저녁 형님이 병원에서 야반도주를 했다는 겁니다. 애를 놔둔 채로요. 애 낳고 몸도 제대로 못 풀었을 텐데 그냥 도망을 간 거예요. 그냥 간 것도 아니고 그 와중에 집에 돈 될 만한 것까지 훔쳐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산모가 도망간 것도 충격인데 마침 도착한 친자 확인 결과지를 보니 역시나 아주버님의 친자가 아니더래요. 아주버님은 잡히면 가만 안 둔다고 난리치고 시부모님도 너무 큰 충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애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개념 없는 형님, 아니 그 여자 때문에 태어난 애는 뭔 죄인가 싶고 상상 이상으로 미친 여자구나 싶고요. 아주버님은 아이 얼굴도 보기 싫다고 했고 시부모님은 일단 아이를 병원에 계속 둘 수가 없어서 데리고 왔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도 하고 따로 알아도 보고 있다가 겨우 김효주 부모님과 연락이 됐답니다. 김효주가 자기 부모님이 결혼 반대해서 연락 끊었다더니 그게 아니라 그 부모님은 딸이 결혼한 사실도 아예 모르더라고요. 멀리 지방에 사시는데 김효주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을 나갔고 연락도 거의 안 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갑자기 결혼했고 임신했고 애도 낳았는데 그 애가 또 엉뚱한 남자의 애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한 번에 다 듣게 된 거죠. 저희 시부모님은 어쨌든 우리 집 아이가 아니고 김효주가 출생한 애라고 했고 오랜 설득 끝에 결국 김효준의 부모님이 아이는 데리고 가기로 했답니다. 그 부모님도 딸 자식 잘못 둔 덕에 날벼락이겠죠. 그렇게 태어난 아이도 너무 불쌍하고요.
간절한 저희 부부한테는 아기 천사가 오지 않는데 그런 개념 없는 인간한테는 어찌나 아이가 잘 생기는지 기분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게다가 시부모님도 자기 애가 아니니까 바로 나 몰라라 하고 부모님한테 책임 떠넘기는 아주버님의 태도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주버님도 그 일에 있어서는 피해자는 맞아요. 김효주가 아주버님도 속인 거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무책임하게 되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온 아주버님의 탓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본인과 결혼했던 여자와 그런 일이 있었으면 본인이 수습도 해야 되는데 부모님만 믿고 나 몰라라 한 거죠. 그저 부모님이 다 오냐오냐 하고 알아서 해주니까 그 나이 먹도록 생각 없이 살고 그런 여자한테 돈이나 뜯기고 그 뒷수습은 부모님이 다 하셔야 되고 그 일로 시부모님과 아주버님도 크게 싸우고 이제 너 알아서 살아라. 카페 운영하는 것도 매달 운영료 내라. 아니면 접어라 하셨대요. 아주버님은 자기가 결혼 사기도 당했는데 부모님까지 내친다고 발광을 떨었다는데 시부모님도 이번에는 화가 나서 단호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진짜 끝까지 개념 없구나. 부모님이 여지껏 안 내친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라 생각했죠. 하여튼 그 일로 시댁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뒤집힌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 뒤로 한 달 정도 뒤에 집에 있는 돈과 물건들 들고 도망갔던 김효주가 잡혔다고 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아주버님과 시부모님이 가서 애아빠 누구냐고 했더니 아마 나이트에서 놀았던 외국인인 것 같은데 잘 모른다고 했답니다. 자기는 아주버님 앤 줄 알고 결혼한 거라고 끝까지 우기고요. 자기도 애 낳고 너무 놀라서 도망간 거라는데 그러면 그 와중에 돈은 왜 들고 도망간 건지 인생 한번 제대로 막장으로 살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은 한번 난리가 난 뒤 겨우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저랑 남편은 그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덩달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기도 많이 빨리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너무 큰일도 겪은 데다 갑자기 손주가 생긴 줄 알았다가 아니게 되어서 상심도 큰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더 노력했으면 하시던데 저희는 마음을 좀 달리 먹었습니다. 그냥 하늘의 뜻에 맡기고 여력이 될 때 다시 준비해보자 아니면 말자라고요. 엄청난 일을 겪고 많이 초연해진 기분도 들고 언젠가 인연이 닿는다면 저와 남편에게도 사랑스러운 아이가 생기겠죠. 만약 아니라고 해도 또 받아들이고 잘 살자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겪고 나니 너무 임신에 집착 말고 편안하게 살자 싶더라고요. 참 엄청난 일을 겪었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또 시간이 흐르니 평온해지네요. 저도 마음을 놓고 받아들이는 법을 많이 떠올리며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에 좀 특이하게 남편 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광고기획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일 때문에 자주 보던 거래처 과장님이 있으셨어요. 저보다 2살이 많고 애둘 아빠셨어요. 저하고는 일 관련돼서 자주 통화도 하고 뵙기도 했었는데요. 인상도 좋고 넉살도 좋으신 편이었거든요. 좀 친해지고 나선 가벼운 농담도 했었죠. 그러다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남자친구 있으시냐고요. 가정도 있는 분이 그런 걸 왜 물어볼까 싶어서 표정을 확 굳혔는데 과장님이 막 웃으면서 오해는 하지 말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제 친구놈 중에 정말 괜찮은 놈이 하나 있거든요. 김 대리님 보면 제 친구랑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친구분요? 네. 회사도 좋은 데 다니고 있고 성격이 엄청 좋아요. 둘이 만나면 말도 잘 통하고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다리 좀 놔드릴까 하는데 어떠세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거래처 직원분이라고 해도 그래도 회사 관련된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좋게 거절했는데 그분은 한번 가볍게 만나나 보라고 재차 권하시더라고요.
계속 거절하는 것도 좀 그래서 그냥 큰 의미 없이 밥이나 한 끼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거래처 과장님의 소개로 그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아무런 기대도 없이 나간 자리였는데 생각외로 그 남자는 너무 괜찮았습니다. 과장님이 왜 굳이 저에게 소개해 주려고 한지도 알 것 같았어요. 왜냐면 그 남자와 저는 대화도 정말 잘 통하고 공통사도 많고 성격적으로도 비슷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가볍게 만난 자리였지만 그 남자와 저는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도 하게 되었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꾸리는 가정이다 보니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예쁜 아이를 낳아서 오손도손 잘 살고 싶었죠. 하지만 결혼 생활 2년이 지나가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몹시 초조하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대화 끝에 난임센터에 가기로 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적지는 않으니 더 늦기 전에 확실한 방법으로 임신을 해야겠다 결심했거든요. 게다가 제가 회사 스트레스도 워낙 많고 그 때문에 몸이 너무 약해지고 안 좋아져서 애가 안 생기는 원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도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가지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그러자고 했고요. 그렇게 임신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임신에 대해서 남편도 초반에는 저만큼이나 적극적이었어요. 병원에 가는 날이면 회사 반차까지 쓰면서 저를 차로 태워주고 또 병원 가는 날짜도 다 기억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제가 병원 가는 것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오늘 병원 가는 날이다 라고 해도 시큰둥하게 잘 갔다 오라는 말만 하고 말더군요. 섭섭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한편으론 이해했습니다. 남편도 충분히 지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진짜 섭섭한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맘때 남편이 눈에 띄게 변해갔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해간다는 게 진짜 섭섭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에게선 자꾸 못 보던 옷이며 구두 같은 것도 보였어요. 저는 산 적이 없는데 낯선 물건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수상한 향수 냄새도 나고 어쩔 땐 와인바 같은 곳에 명함이 주머니에 들어있기도 했죠. 물어보면 남편은 회식이다, 친구들 만나서 갔다 대충 둘러댔습니다. 남자들끼리 와인바를 가는 게 흔한가 싶기도 했고 부쩍 달라진 남편의 행동을 보며 의심이 자꾸만 생겨났어요. 하지만 애써 그런 마음을 외면하며 남편 말을 믿으려 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딴짓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심란하던 와중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평소처럼 진료 예약이 있어서 난임센터에 갔던 건데 임신 진단을 받은 겁니다. 병원에선 초기라서 잘 모르셨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토록 오매불만 기다리던 임신이 되어서 너무 기뻤던 저는 남편에게 바로 이 소식을 전했죠. 남편 역시도 저만큼 기뻐할 거라 생각했고 또 아이가 생겼으니 부부 사이도 다시 좋아질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제 생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남편도 기뻐할 줄 알았는데 고생했어 정도로의 답장이 온 겁니다. 누가 봐도 임신이 기뻐 보이지 않았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분명 초반에는 남편도 임신을 많이 원했던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부터 마음이 바뀐 건지 많이 서운하고 섭섭했어요. 하지만 그맘때 남편은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다고 자주 하소연을 했습니다. 남편은 개인 사업을 하고 싶어 했고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도 자주 했었죠. 그때쯤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고 지친다는 말도 엄청 자주 했었고요. 회사 일로 지쳐서 그런 거겠지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남편은 눈에 띄게 임신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검진도 한번 같이 간 적이 없고 함께 아이 초음파를 본 적도 심장 소리를 들은 적도 없었어요. 늘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은 저 혼자 갔으니까요. 남편이 갈수록 변해간다는 건 누구보다 뚜렷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신까지 했는데 정말 내가 생각한 게 맞으면 어떡하지? 불안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고민만 하고 미룰 수 없었던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새벽 넘어서 집에 돌아온 날 술에 골아떨어진 남편을 확인하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죠. 남편에게 정말 여자가 있다는 것을요.
그 블랙박스 안에는 제가 그토록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싶었던 남편의 외도 정황이 고스란히 들어있었거든요. 남편이 다연이라고 부르는 여자와 함께 차를 타고 잘 다녔고 그 여자와의 대화 내용도 다 녹음돼 있었어요. 그 대화 내용 중에는 그 여자가 마누라가 임신했다니 어쩔 거냐 그러는 소리도 있었고 남편은 여태까지 안 생기던 애가 덜컥 생길 줄 몰랐다. 시간 좀 줘라. 이혼하고 너한테 가겠다. 라는 대화도 있었습니다. 그걸 직접 확인하는데 그저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이래서 임신했다는데도 시큰둥했구나. 이래서 나한테 관심도 없고 딴 생각만 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가 너무 가엾고 불쌍하게 느껴졌죠. 저는 그 증거를 챙겨 남편에게도 말하고 시부모님에게도 말했습니다. 남편도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주라고 빌었고 시부모님도 자식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하시며 임신도 했는데 한 번만 덮어주면 안 되겠느냐 대신 잘못하다고 하셨습니다. 가슴이 갈갈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힘들었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 넘어가기로 했어요.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아이인데 아빠가 없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요. 저도 정말 힘든 마음으로 넘어가기로 한 거죠. 하지만 넘어가기로 했다고 정말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더군요. 남편은 그 후로도 수상한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들킨 초반에는 조심하는 듯 했고 저한테 미안해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뻔뻔해졌고 또다시 수상쩍은 행동을 일삼았거든요. 저는 남편이 그 여자와 끝을 낸 게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죠. 그래서 그 여자의 SNS를 뒤졌습니다. 처음 걸렸을 때 그 여자에 대한 대강의 신상은 남편에게 받았었거든요. 그 신상으로 찾았더니 어렵지 않게 그 여자의 개인 SNS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 SNS에 들어간 순간 저는 꽤 놀랐습니다. SNS에는 비싸 보이는 가방, 시계, 액세서리, 차 등을 과시하듯 엄청 올려놨더라고요. 딱 봐도 부자인 것 같은 여자였죠. 이렇게 돈도 많아 보이는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유부남을 만날까 참담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진짜 기함한 사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가장 최근에 올린 사진은 다양한 반찬들이 가득 들어있는 반찬통 사진이었거든요. 거기에는 예비 시부모님이 바쁜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정성 가득 반찬들 잘 챙겨 먹을게요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반찬통 저희 어머님 거였습니다. 제가 너무 잘 쓰던 반찬통인데 좋아서 어머님도 세트로 사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반찬들도 시댁 갈 때마다 자주 먹는 어머님이 주로 하시는 반찬들이었고요. 5-6개의 반찬통에 어머님이 정성 들여 만든 반찬이 가득한데 솔직히 그거 보는데 남편한테 받은 배신감보다 더 충격이었습니다. 제 앞에선 자식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 한 번만 봐줘라 라고 하셔놓고 뒤에선 내연녀에게 반찬까지 해다 바치시다니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나요? 저는 비참함에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그 여자랑 끝낸다고 해놓고 아직도 만나고 있느냐.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어머님 아버님하고 왕래까지 하느냐. 나 바보 만드니까 좋으냐고 고래고래 솔리를 질렀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도 대박이었습니다. 처음 걸렸을 때는 잘못했다며 빌었지만 2번째 걸리니 사과도 하지 않고 그 여자랑 끝내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집을 나가버렸죠.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지도 거의 일주일이 될 무렵 시부모님이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혼하라고 하시더군요. 그 여자한테 반찬 싸주고 할 때부터 시부모님도 이미 태도가 바뀌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바람 폈으면서 저보고 당당하게 이혼 요구를 하는 그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따졌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그래, 우리 이루가 바람 폈다. 2번 걸린 것도 맞아. 처음에 그 난리를 치고 헤어졌는데도 못 있겠다고 저렇게 또 만난다더라. 그거 보니 어쩔 수 없는 인연인가 싶기도 하고. 인연이요? 불륜에 무슨 인연이요? 저렇게 서로 못 헤어지겠다 하는데 난들 어떻게 하니? 우리가 안 말려봤겠니? 안 말리셨잖아요. 그 여자한테 반찬까지 해다 바치셨잖아요. 해다 바쳐? 말하는 싸가지 봐. 이제 아주 막장으로 나가겠다 이거야? 제 말 틀렸어요? 그 여자 불륜녀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여자한테까지 반찬까지 해주실 수 있어요? 이루가 도움받은 게 좀 있다고 고맙다 그러길래 내가 집에서 먹던 반찬 좀 싸줬다.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니? 그럼 네가 우리 아들한테 도움이 좀 되지 그랬니? 도움이요? 그래, 이로 하는 일에 그 아가씨가 도움 엄청 많이 된대.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걔네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뭐 하는 사람인데요? 뭐 하는 사람이길래 어머님이고 아버님이고 불륜녀를 이렇게 싸고 도세요? 말하는 뻔세 봐라. 저러니까 이러도 질리지. 아버님! 너네 친정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돈 많고 잘 나가는 집안 딸이라더라. 우리 이루 사업하고 싶어 하는 거 너도 알지? 그런 쪽으로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는 줄 알아?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런 든든한 처가댁 있으면 우리 이루도 얼마나 좋아. 근데 너는 뭐야? 맞벌이로 열심히 일해도 뭐할 판에 임신 피계로 일 낼름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먹었지? 우리 이루 돈이나 써대면서. 이러니까 비교가 안 돼? 저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고 어머님 아들 일이라고 하지만 바람핀 아들하고 불륜녀 두둔한다고 가만히 있는 저를 이렇게 몰아세우고 비난해도 되는 건가요? 임신을 위해서 일 그만둔다고 한 건 시부모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일이었고 충분히 상의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선 저를 나무라시더군요. 시부모고 뭐고 진짜 이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분명 잘못은 남편과 그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친정이 잘 살고 부자라는 이유로 남편에게 금전적으로 사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저를 무슨 짐짝처럼 너무 쉽게 져버리시더군요. 살면서 그렇게 비참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했고 졸업 후엔 직장 열심히 다녔고 대단한 성공은 없었어도 제 앞가름 잘하며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이 그만큼 부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전적으로 남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부모님과 남편은 너무 쉽게 저를 버리고 그 여자한테 홀랑 갈아타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이 너무 충격이었던 저는 식사도 잘 하지 않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피가 비치게 되었고 유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까지 잃게 되니 정말 눈앞이 컴컴하더라고요. 행복하려고 한 결혼인데 이렇게까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나 싶었습니다. 이런 저의 사정을 다 아는 주변에서는 차라리 아이를 잃은 게 다행이라고도 했습니다. 어차피 남편하고 이혼도 생각하는 마당에 아이가 있으면 더 힘들어진다고요. 저도 남편과 계속 살 생각은 없었고 뱃속의 아이 걱정이 가장 큰 것도 맞았지만 잘 크고 있던 아이가 저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니 죄책감도 몹시 컸어요. 초반에는 저도 남편과 시부모가 너무 괘씸해서 절대 이혼 안 해주려고 했습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하지만 아이까지 잃고 나서는 마음을 바꿨어요.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과 끝을 내야겠다 결심했거든요. 제가 계속 버티다가 협의혼 해준다고 하니까 시부모나 남편도 쌍수 들고 환영했습니다. 집은 애초에 반반으로 한 거다 보니 똑같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별개로 외도 증거가 다 있다 보니 남편과 그 여자 상대로 상간소송은 무조건 하겠다고 했는데 시부모와 남편이 그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줄 테니 소송은 하지 말고 합의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싫다고 거절하고 계속 진행했는데 소송 기간도 자꾸 늘어지고 빨리 끝이 안 나더라고요. 남편 쪽에서도 자꾸 합의를 했으면 하고요. 저도 하루라도 빨리 그 집과 인연을 끊고 싶었고 또 위자료도 제가 명시한 것보다 더 준다고 했으니 그 편이 낫겠다 싶어 결국 합의를 했습니다. 그 남자는 돈 많은 여자 물었다 이건지 위자료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송 도중에 회사 그만두고 그 여자 도움받아서 사업 시작하는 이야기도 들었죠. 나쁜 것들이 더 잘 먹고 잘 살 거라 생각하니 속이 쓰렸지만 받을 거 받고 빨리 끝내는 게 제 정신건강에 더 이로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고 그 남자와는 갈라서게 되었어요. 아예 그 남자는 잊고 내 인생이나 열심히 살자 다짐했죠.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와중에 전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니는 도중에는 참 힘들었지만 제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도 아니고 또 저를 다시 찾아주는 게 고마워서 재입사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회사에 다시 다니게 되었고 남편과는 친구 사이는 거래처 과장님하고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전 남편과 그 내연녀가 곧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더군요. 저는 그 사람 이야기는 궁금하지 않으니 더는 안 전해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과장님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자기 친구지만 참 못된 인간이라고 괜히 소개시켜줘서 저 볼 면목이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전 남편 얘기는 안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 뒤로 정말 한 번도 전 남편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그렇게 다시 회사를 다니며 제 삶은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이혼하고 1년 반 정도 지났을까요? 그 과장님이 일 때문에 저희 회사에 왔다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저기 김대리 혹시 그 얘기 들었어요? 뭔 얘기요? 김대리가 이루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건 아는데 이건 김대리가 들어도 나쁘지 않은 얘기예요. 그 사람 얘기예요? 네, 뭐길래요? 뭐 벼락이라도 맞았대요? 비슷하죠 뭐. 그렇게 과장님이 들려주는 전 남편의 근황은 놀라웠습니다. 과장님이 말한 대로 전 남편은 그 불륜녀랑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제법 큰 물류회사 대표의 딸이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숨겨진 딸이라고 했대요. 본처의 딸이 아닌 정부의 딸이요. 그래서 떳떳하게 밖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가 물질적인 도움은 다 주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했답니다. 전 남편 친구들도 본처 버리고 바람나더니 부자 여자 물어서 팔자 피었다는 소리도 많이 했대요. 전 남편은 회사도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불륜녀가 주변에 사람도 많이 소개시켜줬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모든 게 전부 사칭이었다고 합니다. 그 물류회사 대표의 숨겨진 딸도 아니었던 거죠. 대담하게도 대표 딸인 척하고 속이고 다녔고 그 길로 인맥 만들고 사람 만나고 투자 명목으로 돈도 엄청 뜯어냈다네요. 그걸로 사치스러운 생활도 이어나가고요.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속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랍니다. 어쩌면 그 불륜녀 본인도 나중에는 자기가 대표의 숨겨진 딸이라고 믿는 정도였대요. 자기가 한 거짓말을 본인도 믿을 정도였던 거죠. 온갖 소송에 다 걸려서 지금 재판 중이고 피해자도 많아서 무거운 실형이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 측에서도 사칭 문제는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고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했다더군요. 민사고 형사고 줄줄이 소송당한 거죠.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경악스럽더라고요. 나도 듣고 진짜 놀랐다니까요. 우리도 그 여자 몇 번 봤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두르고 이루한테도 많이 사주고. 근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다 명품도 아니고 짜가가 더 많았답니다. 이루도 잘 몰랐다는데 그 말을 누가 믿어요. 어찌됐든 부부인데. 이루까지 같이 경찰 조사 다니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참 어안이 벙벙했다가 나중에는 사이다 100개 마신 것처럼 그렇게 속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돈 많은 여자라고 불륜녀라도 좋다며 쌍수 들고 환영하던 시부모님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도 참 궁금했습니다. 직접 못 보는 게 한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아무리 그 여자가 사기에 능하다고 해도 한 입을 덮고 같이 산 부부였는데 전 남편은 진짜 그 실체를 몰랐을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속았어도 한심하고 알고서도 같이 동조했으면 그건 더 나쁜 거고요. 하여튼 저는 이제 그 사람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 보니 멀리서 불구경하는 심정으로 팝콘을 튀기며 고소했죠. 어떻게 보면 그 사기꾼 여자하고 참 잘 어울리는 사람이 저희 전 남편이고 전 시부모님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과장님은 제가 이혼한 것에 자기 책임도 있는 것 같아서 항상 미안했대요.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그런 짓을 저지른 전 남편이 너무 괘씸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친구들 다 같이 모이는 모임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따로 연락도 안 하고 잘 안 봤다는데 일 터지고 나서 가장 먼저 저한테 알려줘야겠다 싶었답니다. 저도 과장님께 그랬죠. 저한테 미안하실 필요 없다고. 그 남자 결혼까지 한 건 내 선택이고 그 누구도 강요한 게 아니라고 말이죠. 남편의 배신으로 마음이 너무 힘들 땐 누군가를 대신 탓하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결국 선택은 제가 한 거고 그 대가도 제가 감내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장님에 대한 원망도 없었고요. 다만 전 남편 쪽박찼다는 속 시원한 후일담을 과장님을 통해 듣게 되니 그거 하나는 좋더라고요. 제가 한 선택에 대해 제 스스로 감내하고 받아들였듯이 전 남편이나 시부모도 그런 사기꾼 여자를 며느리로 또 아내로 받아들인 건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겠죠. 아들하고 바람피는데도 반찬까지 해다 날랐던 그 정성으로 감옥과 며느리에게 사식도 넣어주고 계속 정성 쏟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새며느리니까 그 정도는 하시겠죠. 전 남편도 저 배신하고 우리 아이까지 유산하게 만들면서 선택한 새사랑이니까 그 마음 변치 않고 옥바라지 열심히 했으면 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 홀가분하게 제 머릿속에서 덜어내고 앞으로의 제 앞길만 보고 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